안녕하세요. 67, 신미화라고 합니다.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제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것을 꼽으라면 딱 두 가지. 광목천을 나르다 허리를 삐끗한 바람에 평생 고질병을 얻은 것. 그리고 내 하나뿐인 아들 김동수를 저 이민지라는 여자와 결혼시킨 일이었지요. 첫 번째는 내 몸 하나 쑤시는 걸로 그만이지만 두 번째는 내 아들의 인생을 통째로 좀먹는 재앙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재앙의 뿌리를 제 손으로 뽑아내고 제 아들을 구출해낸 기록이자 한평생 자식밖에 모르고 산 어미가 제 인생 최고의 복수를 이뤄낸 통쾌한 증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모든 비극은 언제나 가장 행복한 얼굴을 하고 찾아오는 법인가 봅니다. 며느리 이민지의 소셜미디어, 요즘 젊은 애들이 말하는 인스타그램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완벽한 행복의 전시장이었어요. 저는 그걸 돋보기를 쓰고 들여다보는 게 하루의 소일거리 중 하나였습니다. 화면 속의 민지는 언제나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예쁜 카페에 앉아 있었고, 그 앞에는 먹기 아까울 정도로 예쁘게 차려진 브런치가 놓여 있었지요. 환하게 웃는 며느리의 얼굴을 보고 있노라면 시장 좌판에서 먼지를 뒤집어쓰며 동수를 키워낸 제 거친 세월이 다 보상받는 기분마저 들었습니다. 필라테스라며 몸에 착 달라붙는 운동복을 입고 찍은 사진 밑에는 자기 관리하는 여자가 아름답다는 문장이 적혀 있었고, 새로 산 듯한 반짝이는 가방 사진에는 남편이 사준 깜짝 선물, 이 맛에 산다며 아들 자랑을 늘어놓기도 했어요. 동수와 나란히 얼굴을 맞대고 찍은 사진 아래에는 세상에서 제일 자상한 내 남편, 김동수 사랑해라는 글이 달려 있었으니 그걸 보는 제 마음이 오죽 흐뭇했겠습니까? 미화야, 넌 정말 며느리 복 하나는 타고났다. 어쩜 저렇게 야무지고 예쁘냐? 아들 내외 사는 모습 보니 걱정 없겠다. 시장에서 같이 장사하던 동료가 제 어깨를 툭 치며 부러워할 때마다 저는 입이 귀에 걸려서는 뭐려, 언니. 다 지들 복이지. 저렇게 둘이 좋아 죽고 못 사니 나야 편하고 좋지라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그래요. 저는 그 사진들이 모두 진실이라고, 내 아들 동수가 저 완벽한 그림 속에서 세상 가장 행복한 남자로 살고 있을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 그림에 얼마나 시커먼 균열이 가 있는지 까맣게 모른 채로 말이지요. 그날도 동료의 부러움 섞인 칭찬을 한껏 받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문득 냉장고에 재워둔 소불고기가 생각나더군요. 그래, 우리 동수 요새 통 못 본 것 같은데 이거라도 가져다 주면 민지가 저녁에 맛있게 볶아주겠지. SNS 속 며느리는 남편 사랑을 입에 달고 살았으니 분명 기쁘게 받아줄 거라 생각했어요. 제 발걸음은 어느새 아들 내외가 사는 최신식 아파트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돈에 은행 빚까지 얻어 마련해준 번듯한 보금자리였죠. 딩동. 초인종을 누르자 잠시 후에 문이 열렸습니다. 화면 속에서 방금 튀어나온 것처럼 흠잡을 데 없이 꾸민 얼굴의 며느리가 서 있었어요. 어머님, 웬일이세요? 연락도 없이. 분명 반가워하는 표정이었지만 그 눈빛에는 왜 예고도 없이 찾아왔냐는 당혹감과 약간의 짜증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그 미세한 균열을 외면하며 손에 든 보따리를 흔들어 보였어요. 우리 아들 맛있는 거 좀 먹일까 해서. 동수 아직 안 왔지? 가는 길에 들렀다. 아, 네. 아직요? 일단 들어오세요. 며느리는 마지못해 저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 제 눈을 의심해야만 했습니다. 현관을 들어서자마자 코를 찌르는 미묘한 음식물 쓰레기 냄새, 그리고 거실에 펼쳐진 광경은 가히 충격적이었어요. 소파 위에는 아무렇게나 벗어 던진 옷가지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고급스러운 대리석 테이블 위에는 온갖 종류의 배달 음식 용기들이 뚜껑이 열린 채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SNS 속 그 깔끔하고 감각적인 인테리어는 온데간데 없고 먼지가 뽀얗게 쌓인 TV 화면만이 저를 멍하니 맞이하고 있었죠. 어머님. 보시다시피 저희가 좀 바빠서요. 집이 엉망이죠? 그래도 저희끼린 이게 편해요, 호호. 민지는 어색하게 웃으며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그 웃음소리는 텅 빈 거실을 공허하게 맴돌 뿐이었습니다. 이게 편하다니요.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라 마치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는 곳이 어찌 편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할 말을 잃고 그저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완벽해 보였던 그림의 한 귀퉁이가 제 눈앞에서 시커멓게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도어록 누르는 소리와 함께 아들 동수가 들어왔습니다. 제 아들이었지만 한눈에 봐도 몰골이 말이 아니었어요. 좋은 양복은 구겨질 대로 구겨져 있었고 어깨는 축 처져 금방이라도 땅에 닿을 것만 같았죠. 무엇보다 제 마음을 후벼 판 것은 핏기 하나 없이 푸석한 얼굴과 멈추지 않고 터져 나오는 마른 기침이었습니다. 콜록 콜록. 엄마, 어떻게 오셨어요? 아들은 저를 보자마자 지친 기색 속에서도 진심으로 반가워하는 얼굴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오히려 제 가슴을 더 아프게 찔러왔어요. 아이고, 내 아들. 얼굴이 왜 이렇게 반쪽이야? 어디 아파? 기침은 또 왜 그렇게 해? 아니야, 엄마. 그냥 사무실 공기가 안 좋아서 그래. 프로젝트 때문에 요새 좀 바빠서 그렇지, 괜찮아. 동수는 제 걱정을 덜어주려는 듯 애써 웃어 보였지만 그 미소는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저는 더는 참지 못하고 부엌으로 가 제가 가져온 반찬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민지야, 내가 너희 저녁 먹으라고 불고기 좀 재워왔다. 어서 동수밥 차려주렴. 있는 반찬이라도 좋으니 어서. 제 성화에 민지는 마지못해 부엌으로 와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제가 가져온 반찬통이 아니라 냉장고 한쪽에 가득 쌓인 편의점 즉석밥과 인스턴트 국을 향하더군요. 어머님, 감사하지만 저희 저녁은 이걸로 간단히 때우려고 했어요. 동수 씨도 이런 거 좋아하고요. 뭐? 아니, 사람이 어떻게 매일 이런 것만 먹고 살아. 내가 가져온 고기 금방이니까 얼른 볶아. 동수 기침하는 거 안 보여? 결국 제 고집의 민지는 마지못해 불고기를 프라이팬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내내 그녀의 표정은 불만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고급스럽고 하얀 접시에 불고기를 담으면서도 어머님, 이 접시랑은 영 안 어울리네요. 너무 토속적인 느낌이랄까라며 투덜거렸습니다. 밥상이 차려지고 동수는 정말 오랜만에 집밥을 먹는 사람처럼 허겁지겁 밥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젓가락만 깨작거릴 뿐 거의 음식을 입에 대지 않았어요. 전 오늘 친구랑 핫하다는 신상 카페에서 브런치를 너무 많이 먹어서요. 배가 안 고프네요. 그 와중에도 동수는 기침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콜록, 콜록 밥 한 숟갈에 기침 2번. 제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갔습니다. 동수야, 너 병원 꼭 가봐라. 저렇게 기침하는데 어떻게 그냥 둬. 아휴, 어머님. 자기가 병원 가라면 가지도 않아요. 얼마나 고집이 센데요. 걱정 마세요. 제가 알아서 챙길게요. 민지는 마치 자상한 아내인 양 둘러댔지만 그 말에는 어떤 진심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상황을 빨리 모면하고 싶은 기색이 역력했죠. 저는 그날 억지로 웃으며 아들 내외의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아파트 입구 벤치에 앉아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스카프를 두고 왔다는 핑계로 다시 그 집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차마 초인종은 누르지 못하고 문에 귀를 가져다 댔습니다. 안에서 두런두런 말소리가 들려왔어요. 민지의 짜증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아, 진짜. 어머님은 왜 갑자기 오셔서 사람 피곤하게 하신대?
집안에 온통 마늘이랑 참기름 냄새 밴 것 같아. 난 이런 한식 냄새 딱 질색인데. 그런 말 마, 민지야. 엄마가 우리 생각해서 가져오신 거잖아. 생각? 이게 생각해서 한 행동이야? 자기도 봤지? 저 촌스러운 반찬통이랑 우리 집 식기랑 어울리기나 하냐고. 당신 엄마 때문에 내 인스타 감성 다 망가졌어. 저 음식들 다 어떻게 할 거야? 난 손도 안 댈 거야. 동수의 힘없는 만류와 며느리의 날 선 불평을 들으며 저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음식이 아니었어요. 저에 대한 그리고 제 아들에 대한 정성과 마음을 쓰레기 취급하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출근 시간보다 일부러 일찍 아들네 아파트로 가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는 척하며 음식물 쓰레기통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어제 제가 애써 만들어갔던 소불고기와 나물 반찬들이 거의 그대로 버려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제 정성과 마음이 음식물 쓰레기와 함께 구역질 나게 뒤섞여 버려진 기분이었습니다. 그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인 며칠 뒤 동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늦은 밤이었고 아들의 목소리는 전화기 너머에서도 잔뜩 잠겨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묻는 제 말에 아들은 한참을 머뭇거렸습니다. 엄마 저기. 왜 아들? 무슨 일이야? 말을 해봐. 혹시 여윳돈 좀 있으세요? 한 200만 원 정도만 다음 달 보너스 나오면 바로 갚을게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대기업 과장인 아들이, 그것도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아들이 제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다니요. 시장에서 좌판을 깔고 장사하는 저보다야 100배 1000배는 더 잘 벌 아들이었습니다. 왜 동수야? 너 대기업 다니잖아. 월급이 적은 것도 아니고. 무슨 일 있어? 제 추궁에 아들은 한숨부터 내쉬었습니다. 그 뒤에 이어진 말들은 전부 며느리 민지가 시킨 말을 앵무새처럼 읽는 것 같았어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민지가 곧 있을 친구 결혼식에 가야 해서 옷도 한 벌 사야 하고 이번 달에 경조사비가 갑자기 몰려서요. 그리고 민지가 집안 살림을 더 좋은 걸로 바꾸고 싶어 해서 자기가 알뜰하게 아끼려고 노력하는데 생각보다 힘든가 봐요. 알뜰? 배달 음식 용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남편 밥 한 끼 차려주지 않는 게 알뜰한 것인가요? 친구 결혼식에 입고 갈 옷이 없어서 남편이 애써 번 돈도 모자라 시어머니에게 손을 벌리게 만드는 게 알뜰한 아내의 모습이란 말입니까? 제 머릿속에서 경고등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SNS 속의 화려한 생활, 먼지 쌓인 집구석, 헬쑥한 아들의 얼굴과 마른 기침, 쓰레기통에 처박힌 내 음식, 그리고 이제는 돈 문제까지.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섬광처럼 맞춰지며 끔찍한 그림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내 아들이 저 영악한 며느리에게 피를 빨리고 있다는 선명한 그림을요. 알았다, 아들. 보내줄게. 계좌번호 보내. 저는 일단 돈을 보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들과 싸우고 싶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전화기를 내려놓는 제 손은 분노로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요즘 젊은 애들은 저렇게 사나 보다라며 모른 척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더 이상 동료들에게 며느리 자랑이나 하는 팔불출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 완벽한 가정이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내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고 내 아들을 저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야겠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지옥 같은 싸움의 시작이 될지라도 어미인 제가 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복수의 칼날은 바로 그날 밤 제 마음속에서 조용히 하지만 서슬퍼렇게 벼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에게 200만 원을 붙이고 난 뒤 며칠 밤낮을 뜬 눈으로 세웠습니다. 한번 피어오른 의심은 독버섯처럼
제 마음속에서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났어요. 굶주린 짐승처럼 저는 증거를 찾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심증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평생 시장 바닥에서 산전수전 다 겪으며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이지요.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아들이 주말에 자기 옷가지라며 빨래 한 보따리를 들고 저희 집에 온 겁니다. 엄마, 우리 집 세탁기가 고장났다고 해서. 민지는 친구 만나러 나갔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번개가 쳤습니다. 세탁기가 고장났다. 그보다 더 좋은 핑계는 없었지요. 저는 일부러 아들이 가져온 빨래의 절반만 돌리고는 나머지는 제가 직접 가져다 주겠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아니다, 아들. 너는 쉬어라. 이 늙은 어미가 오랜만에 아들 집에 가서 정리도 좀 해주고 와야겠다. 아들은 고맙다며 제 손을 꼭 잡았지만 그 눈빛에 서린 깊은 피로를 저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일부러 민지가 필라테스를 하러 나가는 시간을 노렸습니다. 그녀의 SNS는 실시간으로 그녀의 동선을 알려주는 훌륭한 정보원이 되어주었죠. 오은환이라는 태그와 함께 몸에 딱 붙는 운동복 사진이 올라온 것을 확인하자마자 저는 빨래 바구니를 들고 아들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에게 미리 받아둔 비밀번호를 누르고 조용히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여전히 집안은 어지럽고 스산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저는 곧장 부부의 침실, 그 중에서도 드레스룸으로 향했습니다. 제 목표는 빨래가 아니었으니까요. 계절 지난 옷 정리 좀 해줘야겠다는 그럴싸한 명분을 속으로 되뇌며 드레스룸 가장 위쪽 선반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상자들을 일부러 위태롭게 쌓아 올린 뒤 슬쩍 팔꿈치로 툭 쳤습니다. 와르르. 제 계산대로 상자들이 바닥으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상자들 뒤 벽처럼 위장하고 있던 공간에서 제가 찾던 진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평생 구경도 못 해본 명품 브랜드의 상자들이 먼지 하나 없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샤넬, 에르메스, 디올 TV 드라마에서나 보던 그 이름들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죠.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가장 위에 있는 주황색 상자를 열었습니다. 곱디고 온 실크 스카프가 들어있더군요. 가격표는 교묘하게 제거되어 있었지만 그 옆에 놓인 다른 가방 상자 안쪽에는 보증서가 그대로 들어있었습니다.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785만 원. 제가 시장에서 배추 1000포기를 팔아야 겨우 만져볼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하다며 제 아들이 제게 200만 원을 빌려가던 그 순간 이 여자는 수백만 원짜리 명품을 사들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숨을 골라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치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기만이고 배신이며 제 아들의 고혈을 빨아먹은 증거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그 명품 상자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사진으로 찍기 시작했습니다. 찰칵, 찰칵. 무음 카메라의 셔터 소리가 제 복수를 향한 선전포고처럼 들렸습니다. 며칠 뒤 저는 결정적인 증언을 확보하게 됩니다. 아파트 단지 내 마트로 장을 보러 가던 길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랫집에 산다는 부녀 회장과 마주쳤어요.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호들갑을 떨며 말을 걸어왔습니다. 어머, 동수 어머니 아니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502호 사는 사람이에요. 아,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는 정말 좋으시겠어요. 며느님이 어쩜 그렇게 자기 관리를 잘하고 멋지세요? 제가 늘 부러워하잖아요. 저는 속으로 왔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세상 가장 인자한 시어머니의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말에 장단을 맞췄습니다. 아이고 뭐려. 저희 민지가 좀 활발하긴 하죠. 맨날 집에만 있는 것보다야 낫지 않겠어요? 에이, 활발한 정도가 아니시라니까요. 제가 아침마다 수영장 갈 때 보면 며느님은 필라테스 간다고 나서시고
오후에 백화점 문화센터 가면 거기서 또 마주친다니까요. 플라워 클래스인가 와인 클래스인가 하여튼 좋은 건 다 배우시더라고요. 저녁엔 또 친구분들이랑 브런치 카페에서 만난다고 하시던데 남편분이 돈을 아주 잘 버시나 봐요. 저렇게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거 보면요. 부녀 회장의 입에서 쏟아지는 말들은 제 심장의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아침엔 필라테스, 오후엔 백화점, 저녁엔 브런치. 제 아들이 회사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 시간에 며느리는 남편이 벌어다 준 돈으로 자기 관리와 여가 생활을 만끽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부러움과 감탄이 뒤섞인 부녀 회장의 얼굴을 보며 최대한 온화한 표정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워낙 사람 좋아하고 배우는 걸 좋아해서요. 동수가 힘들게 번 돈인데 저렇게라도 스트레스 풀어야죠. 허허.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며 저는 일부러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대신 우리 민지가 요리 솜씨는 영광이라 동수 밥은 제가 다 챙겨 먹여야 해요. 손이 많이 가는 며느리죠. 부녀 회장은 어머 그런 반전이 라며 웃었지만 저는 그녀의 눈에 남편 밥도 안 하고 놀러만 다니는 며느리라는 정보가 정확히 입력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훗날을 위한 작은 포석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줄 마지막 퍼즐 조각이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아들이 세금 문제로 골머리를 앓다가 제게 도움을 청한 것이 화근이었어요. 컴퓨터에 익숙지 않은 저는 아들의 안내에 따라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고 국세청 사이트를 들여다봐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들은 부부 공동 신용카드 내역을 조회해야 한다며 카드사 홈페이지를 열었습니다. 엄마, 여기서 최근 6개월 사용 내역을 뽑아야 하는데 좀 봐주세요. 눈이 침침해서 저는 돋보기를 고쳐 쓰고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화면을 가득 채운 끝없는 지출 내역에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스크롤을 내려도 끝이 보이지 않는 그 목록에는 이마트나 농협 하나로마트 같은 단어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대신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현대백화점 압구정 본점, 피부과, 청담동 헤어숍, 프렌치 레스토랑, 강남 네일샵 같은 이름들만 빼곡했습니다. 심지어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달러로 결제된 내역도 수두룩했어요. 하지만 저를 가장 경악시킨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식료품 항목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이츠에서 결제된 소액의 금액들을 제외하면 단 한 건의 장보기 내역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집의 냉장고는 음식을 보관하는 곳이 아니라 배달 음식을 잠시 넣어두는 창고에 불과했던 겁니다. 모든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제 며느리 이민지는 아내도 주부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제 아들의 등에 빨대를 꽂고 고혈을 빨아먹는 거머리, 기생충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동수야, 이거 전부 출력 좀 해다오. 엄마가 나중에 세무서 갈 때 참고해야겠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은 순순히 프린터로 모든 내역을 출력해 주었습니다. 그 수십 장의 종이는 단순한 카드 명세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며느리의 유죄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물이자 제가 휘두를 복수의 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마음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언제 넘칠지 모르는 뚜껑을 가슴에 품고 사는 기분이었죠. 매일 밤 아들이 무사히 집에 들어갔는지 저녁은 먹었는지 노심초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 오후 시장에서 시래기를 다듬고 있는데 요란하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여보세요? 김동수 과장님 보호자 되십니까? 낯선 남자의 차분한 목소리가 오히려 더 섬뜩하게 들렸습니다. 네, 그런데요. 제가 엄마입니다. 무슨 일이시죠? 과장님께서 사무실에서 쓰러지셨습니다.
지금 119 구급차로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 중입니다. 빨리 와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제 세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시래기 다발이 바닥으로 후두둑 떨어졌습니다. 동수야. 저는 비명을 지르며 앞치마를 벗어 던지고 시장을 뛰쳐나갔습니다. 정신없이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향하는 내내 손은 사시나무처럼 떨렸고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도 저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수십 번을 걸어도 그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어라는 기계적인 안내 음성만이 제 가슴을 칼로 저미는 듯 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아들은 하얀 시트 위에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핏기 하나 없는 얼굴은 마치 밀랍 인형 같았어요. 아들의 직장 동료 몇몇이 초조한 얼굴로 저를 맞았습니다. 어머니, 동수 씨가 갑자기 보고서를 쓰다가 어지럽다고 하더니 그대로 쓰러졌어요. 저는 아들의 차가운 손을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내 아들, 내 새끼. 엄마가 미안해. 진작 알아채지 못해서 미안해. 잠시 후 의사가 다가와 저를 불렀습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고 어딘가 믿을 수 없다는 듯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과 같이 사시는 분 맞으십니까? 네, 제가 엄마입니다. 우리 아들, 어디가 많이 안 좋은 건가요? 네. 의사는 제 질문에 대답 대신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진단명은 제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영양실조, 그리고 탈수 증세입니다. 영양실조. 그 네 글자가 제 머리를 망치로 내려치는 것 같았습니다. 21세기에 그것도 멀쩡한 대기업에 다니는 38살짜리 내 아들이 전쟁터도 아닌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영양실조라니요. 의사는 혀를 차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식사는 제대로 챙겨 드셔야 합니다. 이렇게까지 몸이 망가질 동안 주변에서는 아무도 몰랐단 말입니까? 혼자 사시는 분인가요? 저는 차마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혼한 아들이 영양실조로 쓰러졌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수치심과 분노에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응급실 문이 열리며 화려한 코트를 입은 민지가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꾸민 모습이었고 손에는 유명 카페의 로고가 박힌 테이크아웃 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와 계셨네요. 동수 씨는 괜찮아요? 아우, 전화가 수십 통 와 있길래 교통사고라도 난 줄 알았잖아요. 깜짝 놀랐네. 그녀는 침대에 누워있는 남편의 얼굴은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안도의 한숨부터 내쉬었습니다. 그러고는 의사를 향해 태연하게 물었죠. 그래서 병명이 뭐래요? 그냥 과로예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남편이 사경을 헤매는데 그 원인이 고작 과로이길 바라는 저 뻔뻔함. 남편의 안위보다 자신의 놀란 가슴을 먼저 걱정하는 저 이기심.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민지의 팔을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네가 인간이냐? 제 입에서 터져나온 것은 절규에 가까운 고함이었습니다. 네가 인간이냐고. 내 아들이 뼈 빠지게 벌어다준 돈으로 그깟 명품 옷 사쳐 입고 호텔 같은 카페 돌아다닐 동안 밥 한 끼 제대로 해준 적이 없으니. 이 사달이 난 거 아니야. 네 남편이, 네 서방이 지금 영양실조로 쓰러졌단 말이다. 제 목소리에 응급실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민지는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러고는 오히려 제게 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지금 망신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영양실조예요? 자기가 알아서 안 챙겨 먹은 걸 왜 제 탓을 하세요?
제가 밥을 굶겼어요. 뭘 했어요. 그리고 저도 제 사회생활이 있고 바쁜 사람이라고요. 자기가 바빠서 남편이 굶어 쓰러졌다는 말을 어쩜 저렇게 당당하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더 이상 저것을 인간으로 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제 분노는 차갑게 식어내렸고 그 자리에는 오직 서늘한 결심만이 남았습니다. 그래, 이민지. 잘 보아두어라. 너가 오늘 모욕하고 버린 것은 내 아들이자 바로 너의 인생이다. 내가 내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너가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어주마. 저는 의식을 잃은 아들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하지만 피눈물로 맹세했습니다. 내 아들을 위한 그리고 나를 위한 인생 최고의 복수는 바로 이 순간 지옥 같은 응급실 한복판에서 그 서막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병원 측에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아들은 제가 데려가겠다고요. 아니나 다를까 민지는 어머니, 제가 동수 씨 아내예요. 간호는 제가 할 수 있어요. 라며 길길이 날뛰었죠. 하지만 이미 그녀의 실체를 목격한 아들의 직장 동료들도 심지어는 간호사들까지도 제 편이 되어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잠시 의식을 차린 아들이 힘겹게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집에 갈래. 엄마 집에. 그 한마디가 모든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아들의 그 말이 민지에게 내려진 첫 번째 유죄 판결이었습니다. 제 집에 도착한 아들은 마치 오랜 세월 굶주렸던 사람처럼 제가 끓여준 닭죽 한 그릇을 눈물을 흘리며 비워냈습니다. 따뜻한 죽 한 그릇에 그동안 굳게 닫혀있던 아들의 입이 열렸습니다. 아들의 고백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비참하고 처절했습니다. 엄마, 내가 바보였어. 아들은 어린아이처럼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민지는 항상 피곤하다고 했어. 자기는 살림 체질이 아니라고. 그래서 내가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아침은 원래 안 먹는 거니까 괜찮았고, 저녁은 매일 밤 배달 음식이었어. 처음엔 좋았는데 나중엔 그 기름 냄새만 맡아도 속이 울렁거렸어. 그래도 민지가 싫은 소리 할까봐 아무 말도 못했어. 집에서 따뜻한 밥 한 번 먹어보는 게 소원이었어, 엄마. 아들은 자신의 월급 통장이 민지에게 넘어가자마자 자신은 용돈을 타쓰는 신세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용돈으로는 회사에서 동료들과 점심 한 끼 사 먹기도 벅찼다고요. 비싼 명품을 사달라는 민지의 요구를 거절하면 그녀는 며칠이고 말을 하지 않고 글을 없는 사람 취급했다고 합니다. 그는 그 침묵의 형벌이 무서워 빚을 내서라도 그녀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제게 빌려갔던 200만 원 역시 새로 나온 명품 가방을 사기 위한 돈이었습니다. 엄마, 나 너무 창피하고 한심해. 내 집에서 내 돈으로 밥 한 끼 맘 편히 못 먹고 굶주렸다는 게. 저는 우는 아들의 등을 말없이 쓸어주었습니다. 괜찮다, 아들아. 이제 엄마가 다 해결해 줄게. 더 이상 너를 그렇게 살게 두지 않을게. 아들의 눈물은 제 가슴속 복수의 화로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들에게 모든 증거 자료들과 그간의 정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준비해야 한다고, 그러기 위해서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설득했죠. 모든 것을 알게 된 아들은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손으로 이 지옥을 끝내고 싶다며 제게 모든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아들의 동의를 얻은 저는 곧장 강남에서 가장 승소율이 높다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듣더니 안경을 고쳤으며 냉철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감정적인 호소는 법정에서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합니다. 이혼은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필요한 건 증거, 그리고 또 증거입니다. 남편을 영양실조에 이르게 한 아내의 방임,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할 정도의 과도한 사치, 가계 수입을 멋대로 탕진한 행위.
이 모든 것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변호사는 제게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내려주었습니다. 첫째, 모든 금융거래 내역 확보. 둘째, 며느리의 사치 행각과 방임을 증명할 영상 및 사진 증거 확보. 셋째, 주변인들의 증언 확보. 넷째, 이 모든 과정은 아드님의 자발적 동의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자마자 곧장 용산 전자상가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세상에서 가장 작고 가장 성능이 좋은 녹화 장치들을 사들였습니다. 손톱만 한 크기의 렌즈는 어디에 숨겨도 티가 나지 않을 것 같았죠. 아들에게는 변호사의 조언을 전하며 증거 수집 동의서에 직접 서명을 받았습니다. 불법적인 행위로 꼬투리를 잡힐 빌미를 주어서는 안 되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저는 다시 한번 아들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민지는 여전히 외출 중이었습니다. 저는 능숙하게 집 안으로 들어가 제가 사온 장비들을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는 거실 소파와 주방을 동시에 비출 수 있는 액자 뒤에, 다른 하나는 며느리가 매일같이 자기 얼굴을 들여다보는 화장대 거울 프레임에, 마지막 하나는 현관 신발장 위에 있는 작은 인형 눈 속에 감쪽같이 숨겼습니다. 제 휴대폰과 연동된 장비는 실시간으로 그 집의 모든 상황을 제게 전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휴대폰 화면을 켰습니다. 화면 속에는 외출해서 돌아온 민지가 소파에 벌러덩 드러누워 휴대폰만 들여다보는 모습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병원에 입원했다 퇴원한 지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그녀에게서는 어떤 걱정이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누군가와 즐겁게 통화를 하고 있더군요. 자기야, 난 잘 있지. 아, 우리 남편? 그냥 과로로 잠깐 쓰러졌던 거래. 시어머니가 유난 떨어서 지금 자기 집에 데려갔어. 덕분에 나 며칠 자유부인이야. 완전 좋아. 내일 백화점 신상 들어온다는데 같이 갈래? 저는 제 눈앞에 펼쳐지는 이 기막힌 희극을 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래, 이민지. 마음껏 즐기렴. 내가 누리는 그 자유가 내 발목에 채워질 족쇄가 될 테니. 사냥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사냥꾼이었고 며느리는 제 거미줄에 스스로 걸어 들어온 사냥감에 불과했습니다. 복수의 첫 번째 단계는 기생충의 숙주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숙주로 가는 모든 영양분을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돈이었죠. 저는 완전히 회복된 아들의 손을 잡고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의 얼굴에는 이전과 다른 단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민지의 꼭두각시가 아니었습니다. 동수야, 정말 괜찮겠니? 이걸 하는 순간 이제 돌이킬 수 없어. 괜찮아, 엄마. 아니, 오히려 후련해. 진작 이렇게 했어야 했어. 우리는 은행 창구에 앉아 아들 명의의 모든 것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월급이 들어오던 기존 통장을 해지하고 오직 아들 혼자만 접근할 수 있는 새 통장을 개설했습니다. 회사의 경리과에는 이미 연락해 월급 수령 계좌를 변경해 두었죠. 다음은 카드였습니다. 민지가 자신의 생활비 카드라며 무분별하게 긁어대던 가족카드와 신용카드를 모두 정지시키고 잘게 잘라버렸습니다. 은행원이 가위로 플라스틱 카드를 자르는 서걱 소리가 제 속을 다 후련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인터넷 뱅킹과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를 민지는 절대 알 수 없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이제 이민지가 쓸 수 있는 돈은 그녀의 지갑에 남아있는 몇 푼의 현금이 전부였습니다. 올가미는 설치되었고 사냥감이 걸려들기만을 기다리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날 오후 제가 아들을 위해 보양식을 끓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자는 며느리였습니다. 저는 일부러 스피커폰으로 전환하고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지금 장난하세요?
어머님이시죠? 제 카드가 왜 정지돼요? 백화점 한복판에서 이게 무슨 망신이에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민지의 목소리는 평소의 고상함은 온데간데 없는 날카로운 비명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일부러 가장 차분하고 냉정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망신은 내가 아니라 내 아들이 당했지. 병원에 실려갈 때까지 남편을 굶긴 며느리가 백화점에서 뭘 살 게 있니? 뭐라고요? 지금 저한테 다 뒤집어 씌우시는 거예요? 이건 엄연한 제 권리예요. 생활비는 당연히 남편이 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권리? 남편을 돌보고 가정을 꾸릴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찾겠다는 거니. 동수병원비에 보약값에 앞으로 들어갈 돈이 태산이다. 이제부터 모든 돈 관리는 내가 직접 한다. 그렇게 알렴. 저는 민지가 무어라 더 소리치기 전에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아마 백화점 한복판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분노에 차 있겠지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예상대로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저희 집 초인종이 부서져라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에는 머리를 산발하고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진 민지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집안에서 조용히 휴대폰 녹음기를 켠 채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어머님, 당장 제 카드 돌려놓으세요. 그리고 제 생활비 내놓으세요. 이건 엄연한 재산 갈취예요. 민지는 집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팔짱을 낀 채 그런 그녀를 싸늘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생활비? 좋다. 내가 그동안 동수를 위해 이 가정을 위해 쓴 생활비 내역을 단 한 장이라도 가져와 보거라. 내가 산 장바구니 영수증, 내가 차린 밥상 사진, 뭐라도 좋으니 가져와 봐. 그럼 내가 쓴 만큼은 내 쌈짓돈을 털어서라도 주마. 제 말에 민지는 순간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그녀가 내밀 수 있는 영수증이란 오직 자신을 치장하고 먹고 마시는 데 쓴 것들 뿐이었으니까요. 그런 걸 누가 일일이 챙겨요. 전업주부의 노동 가치도 모르세요? 제가 집에서 살림하고 동수 씨 내조한 건 돈으로 환산 못하는 거라고요. 살림? 내조? 저는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집구석을 쓰레기장으로 만들고 남편을 굶겨서 병원에 실려가게 만든 게 내가 말하는 살림이고 내조더냐? 내가 한 것이라곤 내 아들 등골을 빼먹은 것밖에 없어. 이제 그 파티는 끝났다, 아가야. 궁지에 몰린 민지는 마침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온갖 쌍욕과 함께 저를 밀치며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늙은 여우 같은 게 내가 뭔데 우리 부부 사이에 끼어들어. 내가 동수 씨한테 다 말해서 당신 같은 시어머니랑은 못 산다고 할 거야. 당장 쫓아내버릴 거라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방 안에서 모든 것을 듣고 있던 아들이 조용히 걸어 나왔습니다. 아들의 눈은 이전과 달리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그는 민지의 팔을 붙잡고 나지막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가. 내 집에서. 민지는 아들의 등장에 잠시 움찔했지만 이내 아들에게 매달리며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것 봐. 어머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셔. 나 너무 억울해. 하지만 아들은 더 이상 속지 않았습니다. 그는 민지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내가 우리 엄마한테 한 짓, 나한테 한 짓, 전부 다 들었다. 그리고 이제 알았어. 넌 내 아내가 아니었어. 나가라고. 여긴 더 이상 내 집이 아니야. 자신의 마지막 동아줄이었던 아들에게마저 버림받자 민지의 얼굴은 절망과 충격으로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잠시 저와 아들을 번갈아 쳐다보더니 두고 봐.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라는 상투적인 악담을 퍼붓고는 도망치듯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쾅 하고 문이 닫히자 집안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조용히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을 꺼내 녹음 중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며느리의 모든 폭언과 행패가
고스란히 담긴 파일. 이것은 법정에서 그녀의 유책 사유를 증명할 또 하나의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었습니다. 복수의 1단계는 완벽하게 성공이었습니다. 돈줄이 끊긴다는 것은 기생충의 숙주가 영양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예상대로 이민지의 발악은 처절했지요. 하루에도 수십 통씩 쏟아지는 저주와 애원이 뒤섞인 문자 메시지는 그녀가 얼마나 다급한지를 증명할 뿐이었습니다. 아들에게는 목이 쉬어라 울며 전화를 걸어 자신의 지난 과오를 뉘우친다는 삼류 연극을 펼쳤지만 이미 지옥의 문턱까지 다녀온 아들의 마음은 강철처럼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발악이 거세질수록 제 머리는 더욱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복수는 이제 2단계로 넘어가야 했습니다. 돈이라는 물질적 기반을 무너뜨렸으니 다음은 그녀의 정신적 기반, 즉 그녀가 공들여 쌓아 올린 허영과 위선의 세계를 파괴할 차례였습니다. 그 세계는 두 개의 거대한 기둥 위에 서 있었지요. 하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딸 편이 되어줄 것이라 믿는 그녀의 부모, 즉 제 사돈댁이었고 다른 하나는 그녀를 여왕벌처럼 떠받들며 허영심을 채워주던 소셜미디어 속 친구 무리였습니다. 저는 그 두 개의 기둥을 아주 정교하고 우아한 방식으로 동시에 무너뜨리기로 계획했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사돈댁이었습니다. 그들을 적으로 돌리는 것은 하책 중의 하책. 오히려 제 편으로 만들어 이민지 스스로가 자신의 가장 굳건한 성벽이라 믿었던 곳에서부터 포위당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저는 며칠간의 고민 끝에 가장 비장하고도 정중한 목소리로 사부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부인, 저 동수 어미입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두 분께서 편하신 시간에 제가 댁으로 잠시 찾아뵈어도 되겠습니까? 동수 애비 없이 저 혼자 가겠습니다. 혼자 가겠다는 말에 담긴 무게를 사돈댁도 느꼈을 겁니다. 약속은 바로 잡혔습니다. 저는 며칠 후 검소하지만 흐트러짐 없는 옷차림으로 변호사와 함께 정리한 증거 자료들을 서류 가방에 담아 사돈댁의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고급 빌라의 문이 열리고 저를 맞는 사돈 내외의 얼굴에는 어색함과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거실의 값비싼 가죽 소파에 마주 앉아 사부인이 타준 씁쓸한 인삼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사돈 어른이 무거운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지요. 사부인, 대체 무슨 일로 오셨는지 젊은 애들 부부싸움이야 칼로 물베기라는데 어른들까지 나서서 좋을 게 무언가. 그의 말은 점잖았지만 당신 아들이 문제일 수도 있지 않느냐는 가시가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기다렸다는 듯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돈어른, 오늘 제가 온 것은 부부싸움에 끼어들기 위함이 아닙니다. 사돈댁의 귀한 따님이 제 아들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제 아들이 어떤 지경에 이르렀는지 그 사실을 알려드리기 위해 왔습니다. 저는 서류 가방을 열어 가장 먼저 아들의 영양실조 진단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하얀 종이 위에 찍힌 검은 글씨. 상세불명의 영양실조,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한 신체화 장애. 사부인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이게 뭔가. 우리 김서방이 영양실조라니. 젊은 사람이. 네, 사부인. 저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위에 병원 응급실에서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밀랍 인형처럼 누워있던 아들의 사진을 겹쳐 올렸습니다. 아들의 핏기 없는 얼굴을 본 사부인의 입에서 세상에 하는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의 손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지요. 저는 마치 패를 보여주는 타짜처럼 차례차례 증거들을 펼쳐놓았습니다. 지난 1년간의 신용카드 내역서. 수십 장에 달하는 그 종이 위에는 샤넬, 루이비통, 청담동 리뉴미 피부과 프렌치 레스토랑 메종 드 라라 같은 화려한 이름들만 가득했습니다. 사돈어른 사부인. 이 카드 내역에서 혹시 이마트나 하나로마트 같은 곳에서
장을 본 내역을 찾으실 수 있겠습니까? 지난 1년간 이 집의 식료품 구매 비용은 배달 음식비를 제외하고는 0원에 가깝습니다. 사돈어른의 얼굴이 굳어지다 못해 파랗게 질려갔습니다. 저는 그 위에 텅 빈 냉장고 사진과 온갖 배달 음식 용기가 나뒹구는 거실 사진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레스룸 깊숙한 곳에서 발견한 수천만 원어치의 명품들 사진과 저희 집에 찾아와 제 멱살이라도 잡을 듯이 악을 쓰던 이민지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이 늙은 여우 같은 게 네가 뭔데 우리 부부 사이에 끼어들어. 딸의 추악하고 교양 없는 목소리가 고급스러운 거실을 가득 채우자 사돈어른은 끝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사부인은 소리 없이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지요. 모든 증거 제시가 끝났을 때 사돈어른이 제게 물었습니다. 원하는 게 뭡니까? 돈인가요? 돈이라면 우리가 어떻게든. 그 말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사돈어른. 저는 제 아들의 인생을 되찾고 싶을 뿐입니다. 그리고 두 분께서는 두 분의 딸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아셨으면 했을 뿐입니다. 이 문제는 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훗날 법정에서 따님께서 부모님은 내 편이라는 헛된 기대를 하지 않도록 미리 알려드리는 겁니다. 제 말에 담긴 의미를 깨달은 사돈 내외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볼 일이 없다는 듯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 그 집을 나섰습니다. 등 뒤로 사돈어른의 나지막한 절규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저희가 자식을 잘못 키웠습니다. 이민지의 첫 번째 기둥은 그렇게 뿌리부터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기둥을 무너뜨리는 작전은 훨씬 더 세밀한 연기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이민지의 소셜 미디어를 몇 날 며칠이고 분석했습니다. 그녀의 친구들, 그 중에서도 가장 영향력이 있고 입이 가벼워 보이는 박서현이라는 여자를 타겟으로 정했지요. 그녀는 이민지와 함께 온갖 호화로운 장소를 누비며 서로의 게시물에 가장 먼저 좋아요를 누르는 사이였습니다. 저는 아랫집 부녀 회장에게 슬쩍 박서현의 이야기를 꺼내며 우리 며느리가 그 친구를 참 좋아하는데 내가 밥이라도 한 끼 사주고 싶다며 연락처를 수소문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박서현이 자주 출몰한다는 롯데백화점 잠실점의 MVG 라운지에서 우연히 그녀와 마주쳤습니다. 어머나, 혹시 박서현 씨 아니세요? 세상에, 제가 우리 며느리 민지 인스타그램에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실물이 훨씬 더 미인이시네. 저는 민지 시어머니예요. 최대한 교양 있고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가자 박서연은 잠시 당황하더니 이내 우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옆자리에 앉히고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안타까운 시어머니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서연 씨 같은 좋은 친구가 있어서 우리 민지가 그래도 힘든 시기를 잘 버티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 고마워서 밥이라도 한 끼 사주고 싶었어요. 네. 민지가 힘들어요? 전혀 그런 내색 없던데요. 박서현의 질문에 저는 금방이라도 눈물을 떨굴 듯한 표정으로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찍었습니다. 아이고, 걔가 속이 얼마나 깊은데요. 자존심은 또 얼마나 세고요. 남편이 우리 동수가 얼마 전에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회사에서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까지 했었답니다. 그런데도 우리 민지는 친구들 걱정할까봐 자기 힘든 거 티내기 싫다면서 흑흑. 매일 밤 남편 병간호하느라 잠 한숨 못 자고 얼굴이 말이 아닌데도 친구들 만날 때는 억지로 웃는 걸 보니 어미 된 마음이 찢어집니다. 저는 제 휴대폰에 저장된 병원 침대에 헬쑥하게 누워있는 아들의 사진을 그녀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애가 이렇게 헬쑥해졌어요. 그런데도 우리 민지는 자기 탓이라면서 자기가 더 잘해야 한다면서 애휴.
제 완벽한 연기에 박서현의 얼굴에는 당혹감, 동정심, 그리고 진한 의심이 뒤섞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저 지경인데 민지는 우리랑 브런치 먹고 쇼핑하고 네일아트를 받았다고, 심지어 엊그제는 신상 백 샀다고 자랑까지 했는데 그녀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가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어머님, 정말 몰랐어요. 민지가 그렇게 힘들 줄은. 힘내세요. 제가 민지한테 잘 말해볼게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민지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지 않을 겁니다. 대신 그들의 단체 채팅방에 이 엄청난 가십을 퍼뜨리겠지요. 얘들아, 대박 사건. 이민지 남편 영양실조로 쓰러졌었대. 근데 걔 우리한테는 말 한마디 안 하고 신상 자랑한 거 실화? 그날 저녁부터 효과는 즉시 나타났습니다. 익명의 제보자가 이민지 친구들의 단체 채팅방 캡처 화면을 제게 보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은 이미 이민지를 성토하는 재판장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소름 돋는다. 인생이 연기네. 우리를 그냥 들러리로 생각한 건가? 등등. 이민지가 올린 게시물에는 남편분은 좀 어떠세요? 같은 걱정 어린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고 그녀는 그 댓글들을 빛의 속도로 삭제했습니다. 궁지에 몰린 이민지는 시어머니의 오해와 간섭 때문에 힘들다는 식의 감성적인 글을 올렸지만 이미 그녀의 허상에 등을 돌린 친구들에게는 가소로운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편이 아픈데 SNS 할 정신은 있나 보내라는 비아냥만 돌아왔을 뿐입니다. 돈줄이 막히고 부모에게조차 외면당했으며 그녀의 허영심을 채워주던 친구들에게는 희대의 사기꾼으로 낙인 찍힌 이민지. 그녀가 평생을 공들여 쌓아 올린 위선과 허영의 세계, 그 두 개의 기둥은 나의 손에 의해 먼지 하나 남기지 않고 완벽하게 그리고 처참하게 붕괴되었습니다. 물질적, 정신적 기반을 모두 잃은 이민지에게 남은 것은 단 하나, 그녀가 두 발을 딛고 서 있는 물리적인 공간, 바로 그 둥지였습니다. 제 피와 땀으로 마련한 그 아파트는 이제 그녀에게 마지막 남은 안식처이자 최후의 보루였지요. 저는 그 보루마저 빼앗아 그녀를 완벽한 무의 상태로 되돌려 놓기로 했습니다. 그 어떤 동정이나 연민도 없이 법이 허락하는 가장 차갑고 공식적인 방법으로 말입니다. 저는 변호사와 함께 내용 증명이라는 이름의 법률적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그 종이 위에는 감정이라곤 일도 섞이지 않은 건조하고 날카로운 문장들만이 가득했습니다. 변호사는 이 문서가 법적으로 어떤 힘을 가지는지, 상대에게 어떤 심리적 압박을 주는지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단어 하나, 문장 하나까지 신중하게 골라 그녀가 빠져나갈 어떤 틈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제목 점유 부동산에 대한 즉시 퇴거 요청. 상기 주소지의 부동산은 발신인 신미화의 단독 소유 재산임을 명백히 밝힙니다. 발신인은 아들 김동수와 그의 법적 배우자인 수신인 이민지의 안정적 주거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본건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한 바 있습니다. 이는 민법상 사용대차 계약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수신인은 배우자에 대한 부양 및 협조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였으며 특히 남편인 김동수를 장기간 방치하여 영양실조 및 극도의 신체적, 정신적 쇠약 상태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이는 혼인관계를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파탄에 이르게 한주된 유책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사용대차의 주된 목적이었던 부부의 공동생활 영위가 수신인의 유책 사유로 인하여 소멸하였으며 공동사용권자 중 한 명인 김동수는 건강상의 문제로 본건 부동산에서 이미 퇴거하였습니다. 민법 제613조 제2항에 의거 차주가 약정한 시기에 반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건의 경우와 같이 그 목적에 따른 사용, 수익이 종료한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내용 증명 서면을 통해 귀하와의 사용대차 계약 해지를 공식적으로 통보하며
본 서면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본건 부동산에서 모든 개인 소지품을 반출하고 즉시 퇴거하여 주실 것을 엄중히 요청합니다. 만일 상기 기한 내에 명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발신인은 즉시 관할 법원에 부동산 명도 단행 가처분 신청 및 명도 소송을 제기할 것이며 소송 비용 일체와 더불어 불법 점유 기간 동안의 손해배상 또한 청구할 것임을 최종 고지합니다. 이 차가운 법률 문서가 담긴 우편물은 배달의 전 과정이 기록되는 배달증명 등기로 발송되었습니다. 저는 며칠 후 아파트 단지 건너편 카페에 앉아 우체부가 그 집 현관문 앞에 서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이민지가 아무 생각 없이 서류에 사인인을 하고 우편물을 받아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대수롭지 않게 봉투를 뜯어보다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손에 든 종이가 파르르 떨리는 모습이 멀리서도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예상대로 이민지는 제 집 현관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지요. 분노도 악다구니도 없었습니다. 대신 문이 열리자마자 그녀는 힘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텅 빈 눈으로 촛농처럼 눈물을 뚝뚝 흘리며 제게 매달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다 잘못했어요. 제발 저를 길바닥에 나앉게 하지는 말아주세요. 네. 한 번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제가 평생 속죄하며 살게요. 그녀의 연기는 너무나 처절해서 모르는 사람이 봤다면 악독한 시어머니에게 핍박받는 가련한 며느리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때마침 방에서 나온 아들을 발견하자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 아들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여보, 내가 정말 미쳤었나 봐. 당신한테 어떻게 그런 짓을 내가 정말 죽일려니야. 하지만 여보, 우리 사랑했잖아. 행복했잖아. 그 시간들을 생각해서라도 제발 나한테 마지막 기회를 줘. 응? 내가 앞으로 매일 아침 당신이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여놓고 당신 셔츠도 매일 칼같이 다려놓을게. 나 정말 잘할 자신 있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여보. 아들은 잠시 동안 아무 말 없이 자신의 다리에 매달려 우는 여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짧은 침묵의 순간 저는 혹시나 아들의 마음이 약해지는 것은 아닐까 가슴을 졸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녀의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내는 비수였습니다. 내 눈물, 이제 지긋지긋하다. 아들은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하며 그녀의 손을 하나씩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이민지, 너는 된장찌개 끓이는 법도 모르잖아. 내 셔츠가 어느 옷장에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한 번이라도 내게 따뜻한 밥을 차려준 적이 있었나? 내 건강을 걱정해준 적은 없어. 단 한 번도. 넌 날 사랑한 게 아니야. 넌 내 월급 통장과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너의 화려한 삶을 사랑했을 뿐이지. 이제 와서 이런 연극 역겨워. 아들의 냉정한 말에 이민지의 울음이 뚝 그쳤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애원과 슬픔이 싹 가시고 그 자리에는 차가운 증오와 도끼만이 남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흐트러진 머리를 쓸어 넘기며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좋아. 그렇게 나오시겠다 이거지. 그럼 법대로 해. 나도 이대로 순순히 안 물러나. 위자료, 재산분할, 소송 가서 탈탈 털어줄 테니까. 어디 한번 해보자고 이 독한 시어머니랑 그 마마보이 아들.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발악이자 선전포고였습니다. 그리고 퇴거를 약속한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이삿짐센터 직원들과 함께 이민지가 버티고 있는 아파트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지요. 저는 이삿짐센터 팀장에게 다가가 단호하지만 나직하게 지시했습니다. 저기 서재에 있는 책이랑 컴퓨터, 그리고 안방 옷장에 걸린 남자 옷들.
김동수 씨 개인 물품만 빠짐없이 챙겨주세요. 가구나 가전제품에는 절대 손 떼지 마십시오. 그리고 저쪽 작은 방 드레스룸에 꽉 찬 저 여자 옷이랑 가방들, 저것들은 이 집의 쓰레기 같은 것들이니 절대 건드리지 마시고요. 제 말을 들은 이민지의 어깨가 움찔하는 것이 보였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이사는 기계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아들의 손때 묻은 책들이 상자에 담기고 아들의 체온이 남아있던 옷들이 옷걸이째로 실려 나갔습니다. 집은 점점 더 휑하고 낯설고 차가운 공간으로 변해갔습니다. 마침내 아들의 마지막 흔적인 낡은 스탠드까지 실려 나가자 그 넓은 집에는 이민지와 그녀가 평생에 걸쳐 긁어모은 사치품들만이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모든 작업이 끝나고 저는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텅 빈 거실 한가운데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명품 가방과 구두 더미에 둘러싸여 망연자실하게 앉아있는 이민지. 그 모습은 마치 보물섬인 줄 알고 찾아왔다가 쓰레기 더미 위에 홀로 남겨진 조난자 같았습니다. 저는 그런 그녀에게 다가가 제 인생에서 가장 서늘하고 잔인한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내가 그토록 목숨처럼 아끼던 것들이니 부디 잘 간직하렴. 이제 이 텅 빈 집에서 그것들 말고는 내 곁에 아무도 남지 않았을 테니까. 쾅! 묵직한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그녀는 자신의 왕국이었던 텅 빈 둥지 안에 그녀의 허영과 함께 완벽하게 매장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모든 죄를 법의 이름으로 단죄하는 최후의 심판뿐이었습니다.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의 차가운 복도를 지나 우리는 가사조정 3실이라는 문패가 붙은 작은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아들의 손은 긴장한 탓인지 차가웠지만 그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제 옆에 앉은 최 변호사는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답게 두꺼운 서류 뭉치를 넘기며 여유로운 표정을 짓고 있었죠.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이민지와 그녀의 변호사가 들어섰습니다. 몇 달 사이에 이민지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려는 듯 어울리지도 않는 화려한 샤넬 트위드 재킷을 걸치고 있었죠. 아마 중고 사이트에서 처분하지 못한 마지막 남은 옷이었을 겁니다. 그녀의 옆에 앉은 젊은 변호사는 의욕만 앞서는지 시작부터 나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상대편 변호사가 조정위원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기세등등하게 포문을 열었습니다. 존경하는 조정위원님, 저희 의뢰인 이민지 씨는 혼인기간 3년 동안 오직 남편과 가정을 위해 자신의 젊음과 경력을 희생하며 헌신적인 내조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피고 김동수는 시어머니 신미화에 부당하고 지속적인 간섭을 막아주지 못했으며 오히려 이에 동조하여 의뢰인을 정신적, 경제적으로 괴롭혔습니다. 이는 명백한 유책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피고 김동수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하며 부부 공동생활의 터전이었던 송파구 소재 아파트의 소유권 지분 50%를 재산분할로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물론이고 제 옆에 최 변호사마저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제 명의로 된 집의 절반을 내놓으라는 저 배짱과 뻔뻔함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조정위원 역시 황당하다는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기다렸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정위원님, 지금부터 상대 측의 주장이 얼마나 허무맹랑하고 사실과 다른지 저희가 확보한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통해 조목조목 반박하겠습니다. 상대 측이 주장하는 헌신적인 내조의 실체가 과연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이 혼인이 대체 누구의 어떤 행위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르게 되었는지 위원님께서 직접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 변호사는 준비해온 노트북을 조정위원과 상대 측이 모두 볼 수 있는 모니터에 연결했습니다. 거대한 모니터 화면에
첫 번째 증거가 떠올랐습니다. 증 제1호 진단서. 아들의 영양실조 진단서와 병원 응급실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조정위원의 미간이 깊게 패였습니다. 증 제2호 금융거래 정보. 다음 화면은 지난 2년간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었습니다. 엑셀 파일로 정리된 그 표에는 백화점, 명품 부티크, 고급 레스토랑, 피부과, 네일숍 항목에만 수천만 원의 금액이 찍혀 있었고 대형마트, 식료품점 항목은 처참할 정도로 비어 있었습니다. 이민지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조정위원님, 이것이 헌신적인 내조의 증거입니다. 남편이 영양실조로 쓰러져 가는 동안 아내라는 사람은 남편의 카드로 자신의 몸을 치장하고 있었습니다. 증 제3호 영상 증거. 최 변호사는 이어서 우리가 설치했던 카메라에 녹화된 민지의 24시간을 5분으로 압축한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오전 11시에 일어나 배달 음식으로 브런치를 먹고 소파에 누워 몇 시간이고 휴대폰을 들여다보다가 화려하게 치장하고 외출해서 밤늦게 돌아오는 모습. 영상 속 그녀는 단 한 번도 청소기나 걸레를 잡지 않았습니다. 이민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저건 불법 수집된 증거예요. 사생활 침해라고요. 저건 증거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최 변호사는 그녀를 비웃기라도 하듯 아들의 자필 서명이 담긴 증거 수집 동의서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본 영상은 배우자인 김동수 씨의 자발적이고 명시적인 동의하에 부부 공동의 주거 공간에서 촬영된 합법적인 증거입니다. 이민지는 힘없이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증 제4호 녹취록. 네 번째 증거는 제 집에서 행패를 부리던 이민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이 늙은 여우 같은 게 라는 욕설이 조정실에 울려 퍼지자 조정위원은 노골적으로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모든 증거 제시가 끝나자 최 변호사는 마지막 서류를 조정위원에게 제출했습니다. 위원님, 보시다시피 상대방은 혼인 기간 중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전무합니다. 아파트 구입 자금은 전액 시어머니인 신미화 여사가 부담했으며 생활비 또한 전적으로 남편 김동수의 수입에 의존했습니다. 이는 기여도가 없는 수준이 아니라 오히려 남편의 재산을 적극적으로 탕진하고 낭비한 마이너스 기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재산 분할은 단 1원도 인정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일격. 최 변호사는 증인 신문을 요청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이민지의 친정아버지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들어섰습니다. 딸의 재판에 증인으로 선 아버지의 얼굴은 잿빛이었습니다. 그는 증인석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제 딸이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가 자식을 잘못 키웠습니다. 김서방과 사부인께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드렸습니다. 부끄럽고 면목이 없습니다. 친정아버지의 눈물 어린 증언은 이 기나긴 싸움의 종지부를 찍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모든 증거와 증언을 검토한 조정위원은 잠시 동안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이내 안경을 고쳤으며 최종 결정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법의 냉엄함 그 자체였습니다. 이혼 조정 신청에 대한 최종 결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신청인 이민지와 피신청인 김동수는 이혼한다. 둘째, 신청인의 위자료 청구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한다.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배우자에 대한 심각한 부양 의무 해태 및 부당한 대우를 일삼은 신청인 이민지에게 전적으로 있음이 인정된다. 셋째, 신청인의 재산분할 청구 또한 기각한다. 분할 대상 공동재산이 존재하지 않으며 신청인의 재산 형성 기여도가 전무함이 명백하므로 청구의 실익이 없다. 이상으로 조정을 가름합니다. 땅. 기각한다. 책임은 이민지에게 있다. 기여도가 전무하다. 그 선고는 법의 이름으로 내려진 사망 선고였습니다. 이민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어
아무런 말도,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세상이 완벽하게 끝장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미련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조정실을 걸어 나왔습니다. 법원 복도의 커다란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눈부신 햇살을 맞으며 저는 아들의 등을 가만히 토닥여 주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전쟁은 우리의 완벽한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시간은 상처를 치유하고 나쁜 기억을 풍화시키는 힘이 있었습니다. 이혼 도장을 찍고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우리 모자에게는 많은 변화가 있었지요. 아들은 다니던 대기업에 사표를 던지고 자신의 오랜 꿈이었던 작은 IT 스타트업을 차렸습니다. 퇴직금과 그동안 제가 모아두었던 돈을 합쳐 강서구의 한 작은 오피스텔의 사무실을 얻었죠. 직원은 아들을 포함해 단 3명뿐이었지만 아들의 얼굴에는 이전에 없던 생기와 열정이 넘쳤습니다. 저는 가끔 아들 사무실에 들러 밤새워 일하는 젊은이들을 위해 따뜻한 집밥을 해다 주곤 했습니다. 아들은 이제 배달 음식이 아닌 제 손으로 차린 밥을 먹으며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아들은 저에게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엄마, 이제 제가 엄마 밥 차려드릴게요. 그리고는 서툰 솜씨로 김치찌개를 끓여 제 앞에 내놓았죠. 짜고 맵기만 한 찌개였지만 저는 그날 제 인생에서 가장 맛있는 식사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평온한 일상을 회복해 가고 있었습니다. 이민지의 소식은 더 이상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이 세상 어디에서 어떻게 살든 그것은 이제 우리와는 상관없는 남의 이야기일 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소문이란 것은 듣기 싫다고 해서 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더군요. 어느 날 아파트 단지에서 마주친 아랫집 부녀 회장이 뭐가 그리 신이 나는지 저를 붙잡고 최근에 들은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어머, 동수 어머니. 그 얘기 들으셨어요? 그 전 며느님 얘기요. 글쎄, 그 비싼 아파트에서 쫓겨나고 나서 자기 명품 가방이랑 옷 같은 거 중고 앱에 다 팔아치웠대요. 그것도 헐값에요. 그걸로 겨우 돈 마련해서 지금은 신림동 고시촌 꼭대기에 있는 창문도 없는 작은 월세방에서 산다지 뭐예요. 친정에서도 완전히 의절해서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대요. 매일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데 그마저도 돈이 없어서 가끔은 굶는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쌤통이다 싶으면서도 사람이 어쩌다 저렇게까지 되나 싶어 무섭더라니까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그저 희미하게 미소만 지었습니다. 인과응보. 그녀가 제 아들에게 주었던 고통과 멸시를 이제 우주가 정확히 그녀 자신에게 되돌려주고 있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장난처럼 저는 그녀를 다시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사업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던 어느 쌀쌀한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우리는 계약을 성사시킨 기념으로 조금은 근사한 곳에서 저녁을 먹기로 했습니다. 마곡에 새로 생긴 분위기 좋은 파스타 레스토랑이었죠. 와인을 한잔하며 아들과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한 종업원이 저희 테이블로 다가와 물을 따라주었습니다. 무심코 고개를 들었던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값싼 검은색 유니폼은 여기저기 음식물 얼룩으로 지저분했고 한때는 청담동 헤어숍에서 관리받던 머리카락은 아무렇게나 질끈 묶여 푸석했습니다. 화려한 네일아트를 자랑하던 손톱은 짧게 깎여 있었고 손등은 설거지로 인해 붉게 트고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은 생활의 고단함과 절망감에 깊게 절어 제 나이보다도 늙어 보였습니다. 이민지였습니다. 그녀 역시 저와 아들을 발견하고는 손에 들고 있던 물주전자를 떨어뜨릴 뻔하며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멈춰 섰습니다. 한때는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가장 비싼 코스 요리를 주문하며 우아하게 와인잔을 기울이던 그녀. 지금은 손님들의 테이블에 물을 따르고 남은 음식을 치우는 신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찰나와도 같고 영원과도 같은 시간 동안 허공에서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텅 비어있던 눈동자에 순식간에 수만 가지 감정이 폭풍처럼 휘몰아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경악, 들키고 싶지 않았다는 수치심, 그럼에도 불구하고 솟아나는 증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포기한 자의 깊은 절망.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비난도, 어떤 조롱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동정심이라곤 한 톨도 섞이지 않은 무심하고 서늘한 시선으로 그녀의 비참한 행색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천천히 훑어볼 뿐이었습니다. 그 시선이야말로 그녀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갈갈이 찢어놓는 가장 잔인한 칼날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녀는 제 시선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죄인처럼, 패배자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는 주방으로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그 힘없고 구부정한 뒷모습이야말로 길고 길었던 내 복수의 완벽한 마침표였습니다. 소리 없는 승리. 그 어떤 말보다도 웅변적으로 그녀의 완벽한 몰락을 증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많이 놀라셨죠? 저도 마음이 좀 복잡하네요. 괜찮다, 아들. 이제 정말로 다 끝난 일이야.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면 돼. 집에 도착해 아들이 타준 따뜻한 대추차를 마시며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엄마, 오늘 그 사람을 보는데 이상하게 아무런 감정이 안 들었어요. 밉지도 불쌍하지도 않고 그냥 정말 아무 상관없는 사람 같았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엄마가 저를 구해주신 게 어떤 의미인지. 엄마는 단순히 저를 그 지옥에서 꺼내주신 것뿐만 아니라 제 마음속에 있던 미움과 분노까지 전부 깨끗하게 지워주신 거였어요. 아들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미안했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저는 다시 태어났어요. 이제는 사람을 보는 법도, 제 자신을 지키는 법도, 그리고 사랑하는 법도 알 것 같아요. 앞으로는 제가 엄마를 지켜드릴게요. 아들의 맑은 눈을 보며 저는 비로소 진정한 평온을 느꼈습니다. 복수는 누군가를 파괴하는 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소중한 것을 되찾고 부서진 일상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그리하여 마침내 그 어떤 상처의 흔적도 남지 않은 평온한 마음을 되찾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수의 완성이었습니다.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 지독했던 그 해의 겨울로부터 벌써 세 번째 봄이 찾아왔습니다. 요즘 제 가장 큰 소일거리는 주말 농장으로 분양받은 김포의 작은 밭을 가꾸는 일입니다. 호미로 흙을 파고 상추 씨앗을 심고 방울토마토 모종의 지지대를 세워주다 보면 등 뒤로 내리쬐는 봄볕에 지난 세월의 응어리들이 눈 녹듯 스르르 녹아내리는 기분이 들곤 합니다. 흙냄새, 풀냄새에 섞여 이제는 제 삶에서도 제법 향기로운 사람 냄새가 나는 것 같아 혼자 미소 짓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 끔찍했던 전쟁이 끝나고 우리 모자의 삶에는 정말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그중 가장 큰 변화는 역시 제 아들, 동수였지요. 아들은 이혼의 상처가 아물자마자 다니던 대기업에 미련 없이 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오랜 꿈이었던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를 차렸어요. 퇴직금과 제가 보태준 쌈짓돈을 합쳐 마곡지구의 신축 지식산업센터에 작은 사무실을 얻었죠. 거창한 이름의 회사였지만 시작은 아들을 포함해 젊은 청년 셋이 전부인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도 많았습니다. 평생 월급만 받고 살던 아이가 험난한 사업의 세계에서 버텨낼 수 있을까 하고요. 하지만 그것은 늙은 어미의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손수 만든 샌드위치와 과일을 들고 예고 없이 아들 사무실을 찾아갔을 때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저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와 있는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그곳은 젊음의 열기와 생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벽에 붙은 거대한 화이트보드에는 알 수 없는 영어와 기호들이 빼곡했고 직원들은 저마다 노트북 앞에서 무섭게 집중하며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죠. 바로 그때 한 젊은 직원이 다급한 얼굴로 아들에게 달려왔습니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어제 납품한 클라이언트 쪽 서버에 갑자기 과부하가 걸려서 지금 시스템 전체가 마비됐다고 합니다. 전화가 불이 납니다. 예전에 아들이었다면 분명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얼굴부터 하얘졌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제 앞에 서 있는 아들은 김동수 대표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진정하고 박 팀장. 마지막으로 테스트했을 때 트래픽 예상 수치는 얼마였지? 현재 동시 접속자 수는? 클라이언트 측에서 우리가 경고했던 추가 서버 증설을 안 한 게 확실하고 아들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는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마커를 들고 해결책을 그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다들 이쪽으로 모여봐요. 일단 임시 트래픽 분산 모듈을 지금 바로 만들어서 투입한다. 팀은 클라이언트 측에 연락해서 이건 명백히 서버 증설을 미룬 그쪽 과실이라는 점을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고지하고 우리가 임시 조치를 취하는 동안 추가 서버 계약을 진행하도록 유도해. B팀은 나랑 같이 밤을 새워서라도 이 모듈 완성한다. 할 수 있죠? 네, 대표님. 직원들의 얼굴에 불안감 대신 대표에 대한 굳건한 신뢰가 피어오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남편으로서도 아들로서도 실패했던 내 아들이 이제는 한 회사를 이끄는 듬직한 리더로 다시 태어나 있었습니다. 이민지라는 그늘 아래에서 자신감과 자존감을 모두 잃고 시들어가던 내 아들은 이제 없었습니다. 그는 시련이라는 걸음을 먹고 마침내 자신만의 튼튼한 줄기를 뻗어올린 거목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를 발견한 아들이 그제야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엄마, 어떻게 오셨어요? 보시다시피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일하는데 방해될까봐 조용히 있으려 했다. 우리 아들 다 컸네. 정말 멋있다. 제 칭찬에 아들은 소년처럼 쑥스럽게 웃으며 제가 가져온 샌드위치를 직원들과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젊은 직원들이 어머니, 샌드위치 정말 맛있습니다. 대표님이 어머니 음식 솜씨 자랑을 얼마나 하시는지 몰라요라며 넉살 좋게 아부를 떨 때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바라던 행복이 바로 이 평범하고 소박한 순간에 있다는 것을요. 아들만 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 신미화의 인생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지요. 아들이 자신의 삶을 찾아가듯 저 역시 엄마라는 이름 뒤에 가려져 있던 나 자신을 찾아 나서기로 했습니다. 평생 자식 걱정, 남편 걱정에 제 자신을 돌볼 여유가 없었으니까요. 제 첫 번째 도전은 노인종합복지관의 청춘 노래교실에 등록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남들 앞에서 노래를 부른다는 것이 쑥스러워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교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저와 비슷한 세월을 살아온 친구들이 소녀처럼 웃으며 심수봉의 백만송이 장미를 부르고 있었죠.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강사님의 풍금 소리에 맞춰 저도 사람들과 함께 목청껏 노래를 불렀습니다. 음정도 박자도 엉망이었지만 아무도 흉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의 얼굴을 보며 웃음이 터졌죠. 그곳에서 저는 영자 씨, 수키 씨 같은 좋은 친구들도 사귀었습니다. 우리는 노래 교실이 끝나면 복지관 앞 작은 찻집에 앉아 젊은 시절 이야기, 자식들 흉보는 이야기, 무릎 아픈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 인생에 아들 걱정이 끼어들 틈이 없는 오롯이 나 자신만을 위한 시간이 생긴 것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용기를 내어 강화도로 당일치기 여행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전등사 대웅전의 고즈넉한 풍경 아래에서
우리는 마치 수학여행 온 여고생들처럼 사진을 찍으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식당에 앉아 싱싱한 밴댕이회에 막걸리 한 잔을 기울이며 수키 씨가 말했습니다. 미화야, 너 요새 얼굴이 참 좋아졌다. 무슨 좋은 일 있어? 저는 잔에 담긴 뽀얀 막걸리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일? 글쎄. 그냥 이제야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서 그런가 봐.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할 때 즐거운지 이제야 하나씩 알아가고 있거든. 그랬습니다. 저는 복수라는 이름의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오며 비로소 제 인생의 주인이 되는 법을 배우고 있었던 겁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가 아닌 온전한 신미화로서의 살. 그것은 늦게 찾아왔지만 그래서 더욱 소중하고 값진 선물이었습니다. 고요한 저녁 밭일을 마치고 돌아와 집 앞 작은 평상에 앉아 하늘을 볼 때면 저는 가끔 그 지독했던 시간들을 되돌아보곤 합니다. 그리고 복수라는 단어에 대해 생각합니다. 제가 했던 일이 과연 복수였을까? 그 단어는 너무나 날카롭고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느낌을 줍니다. 이제와 생각하니 제가 했던 일은 복수가 아니라 구출 작전에 더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이민지라는 기생충에게 영혼까지 잠식당해 가던 내 아들을 구출하고 거짓과 허영으로 가득 찼던 그 집을 정화하고 그리하여 우리 모자의 무너진 일상을 다시 바로 세우기 위한 늙은 어미의 마지막 전쟁. 저는 증오심으로 칼을 휘두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등 뒤에 있는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방패를 들고 싸웠을 뿐입니다. 가끔 그 갈빗집에서 마주쳤던 이민지의 마지막 모습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기름때 묻은 유니폼을 입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텅 빈 눈으로 저를 바라보던 그 모습. 그 모습을 떠올릴 때면 제 마음에는 통쾌함 대신 서늘한 연민과 함께 인생무상이라는 네 글자가 떠오릅니다. 그녀의 몰락은 제가 원했던 결과이긴 했지만 복수의 진정한 끝은 그녀의 불행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얻은 진정한 승리는 제가 되찾은 아들의 저녁 시간입니다. 아무 예고 없이 저희 집에 들러 엄마 저녁 먹었어? 나 라면 하나만 끓여줘라며 철없이 웃는 아들의 얼굴입니다. 제가 끓여준 라면을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인 양 후루룩 먹고는 소파에 드러누워 TV를 보다가 스르르 잠이 드는 아들의 평화로운 숨소리. 저는 그 숨소리를 들으며 이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을 지켜낸 제 자신이 얼마나 대견한지 눈시울이 뜨거워지곤 합니다. 이 이야기의 제목은 내 아들 피 빨아먹던 며느리에게 인생 최고의 복수를 선물했습니다 였지요. 이제 저는 그 선물의 의미를 압니다. 그것은 여러 갈래의 선물이었습니다. 제 아들에게는 잃어버렸던 건강과 자존감,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선물했습니다. 저 자신에게는 평생을 짓누르던 자식 걱정에서 벗어나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해 웃고 즐길 수 있는 평화로운 노년을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이민지, 그녀에게는 어떤 선물이 되었을까요? 저는 그녀에게 거짓과 허영으로 포장된 삶이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지는지, 그리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오롯이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는 냉엄한 진실을 선물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녀가 그 가혹한 선물 속에서 무언가를 깨달았을지, 아니면 여전히 세상을 원망하며 살아갈지는 이제 제 알 바가 아닙니다. 어느덧 하늘에 별이 총총히 박힙니다. 현관문 도어록 누르는 소리가 들리고 아들이 피곤하지만 밝은 얼굴로 들어섭니다. 엄마, 저 왔어요. 그래, 아들. 어서 와라. 저녁은? 먹었죠. 그래도 엄마 얼굴 보고 들어가려고 잠깐 들렀어요. 아들은 제 어깨를 주물러주며 제 볼에 슬쩍 입을 맞춥니다. 엄마 사랑해요. 오래오래 건강하게 제 옆에 계셔야 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아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줄 뿐입니다. 이 순간의 평화, 이 순간의 충만함.
이것이야말로 제가 그 지독한 전쟁을 치르고 얻어낸 가장 값진 전리품이자 제 인생 최고의 보물이었습니다. 폭풍우는 이제 완전히 지나갔고 우리 모자의 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투명하게 빛나고 있습니다.